정치 대담입니다. 네. 3주 전에 했던가요? 네,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박시영 윈즈코리아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덩치 배종찬입니다. 덩치는 두 분 다 덩치예요. 네. 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덩치. 네. 다만 헤어스타일이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네. 박시영 부대표님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네. 배종찬 본부장님도 많지는 않은데 위로 번쩍 써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힘을 많이 주셨네요. 네, 좀 힘있게 하려고요.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예, 극명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힘이 많이 들어갔다. 제가. 조금 전에 잔디 인형 이렇게 꼭 이야기해달라고. 잔디 인형이요? 네. 쓰시려고 하다가 수줍게 지금. 네. 잔디 인형이라고 누가 저희 작가들이 그렇게 불렀습니까? 주위에서 많이들 또 이야기를.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손가락을 대면 찔릴 것 같을 정도로 서 있습니다. 네. 자, 큰 이슈들 몇 가지가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볼 큰 이슈들은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그로 인한 정계 개편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는 올림픽이 또 큰 게 있고요. 올림픽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이슈들은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한쪽은 합당하고 한쪽은 창당해서 사실상 분당이 이제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두 분이 보시기도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기정사실로 하고 이렇게 가칭도 헷갈립니다. 통합개혁신당과 개혁신당. 원래는 통합신당이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의 가칭 신당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반대파들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니까 예, 개혁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통합개혁신당으로. 네. 헷갈립니다. 아무래도 개혁이란 말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네. 그걸 슬그머니 붙인 것 같습니다. 네. 통합신당 하다가 통합개혁신당. 요거는 여론조사 같은 거가 예를 들어 통합신당과 개혁신당으로 붙었을 경우에 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개혁신당 쪽에 반대파 쪽에 정당의 지지율이 많이 나올까봐 네. 붙인 게 아니겠는가. 지금 리얼미터 조사 보면 그 통합반대정당 개혁신당이 한 4% 정도 네. 잠재적 지지정당. 근데 거기서는 반대라고 붙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네.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름을 앞으로 우리도 개혁신당으로 불러달라고 하면 네. 이게 지지율이 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네이밍 이펙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효과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다 달라버렸으니까 이제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뭔가 변화하는 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통합개혁신당. 네, 그러니까 이름에도 준수 그러면 왠지 준수할 것 같고 왠지 잘생길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여론조사에 영향 미치죠 이런 거. 약간 네. 미치는데 네. 결국 이거는 2월 달 내에 다 정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양쪽의 실체가 다 드러나면 그럼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길어야 한 보름 내지 한 20일 정도의 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굳이 붙인 걸 보면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 통합 효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잘 붙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좋은 이름을 붙였을 때 어느 정도 출발이 순조로울 수 있다. 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안철수, 유승민 추구하는 통합개혁신당 일명 지지도가 굉장히 정체 하락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초반에는 각광을 받다가 자유한국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사실 잠재적 지지정당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어쨌든 불협화음들이 계속 나왔고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새로운 인물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은 이미 다 본 사람들이고 국민들 눈에는 각광받는 새로운 인물들이 아직 결합된다는 소식이 없고요. 실제 손학규 정의와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식상한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두 번째는 이제 평창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2월이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공교롭게 평창올림픽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도체제나 지금 비례대표 국민의당 문제에 대한 이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안철수 간에. 이런 어떤 잡음들이 계속 좀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분 다 굉장히 고집스럽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율이 잘 될지 이런 부분들도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 정치 세력이 통합될 때 우리가 같이 춤을 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통합 효과가 100% 오롯이 나타나려면 세 가지가 이제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세 가지나 됩니까? 네네. 두 가지로 줄일까요? 네. 일단 들어보고 하죠. 갑자기 줄이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구성원 내에 예. 이 합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대표적인 인물. 또 하나는 이제 지지층들이 또 서로 이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은 합했는데 정작 정치 세력으로서는 근데 지지층들이 따로 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정책입니다. 또 이 정책이 두 정당이 통합할 정당이냐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데 지금 보면 안보에 대해서도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햇볕 정책 같은 경우에. 예. 또 대표적인 것은 MB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다소 엇갈리는 것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쌓이다 보면 과연 통합을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이 걸림돌을 얼마만큼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자, 예리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부터 둘로 줄이겠습니다. 네. 예리한 분석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여 이 통합개혁신당 일단 먼저 얘기해 보죠. 서울 수도권 혹은 호남권 혹은 TK, PK 각각 어떤 영향을 발휘할까요? 예. 실제로 본다면 결국 수도권에서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결국 안철수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결국 뭐 이 정당의 운명을 좌우질 거다 그렇게 보는데요. 안철수 대표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여론조사 해보면 출마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자리 숫자이거든요. 10% 미만이나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안 나옵니까 요새? 네,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박원순 시장이 조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과거에 2010년 출마했을 당시에 21년인가요? 출마했을 당시에 양보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 시장이 약간 곤혹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을 출마하면 이게 정책 전선이 아니라 정치 전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 싸움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책 가지고 서울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싸움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 싸움에 능한 분들이 여당 내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그 약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 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2업 8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당내 경선이 좀 더 흥미로워질 가능성은 있다. 그 말씀은 이제 야당 쪽에서 서울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꾸로 서울시장 후보로 그 공격을 잘 방어하거나 역으로 정치적 공세를 잘 피는 사람이 후보로 여당 내에서도 부상할 수 있다. 예, 여당 내에서 약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 예. 네. 그리고 국민의당과 이 바른정당, 통합정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지금의 상태를 먼저 저는 논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안 대표의 지지율도 내려가 있고 네. 또 국민의당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도. 그렇다면 정말 선거 전반의 판세를 뒤흔들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 과연 무엇을 노리느냐. 지금 개혁신당으로 통합 반대파가 떨어져 나가면 네. 호남에서의 또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또 영남으로 가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양강구도를 지금 현재 지지율상 네.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상 더 높은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통합개혁신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해진 정당이 무엇을 노리겠는가. 그래서 네. 우리가 선거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도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예. 광역의원 그리고 정당투표도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가 이 통합개혁신당이 노리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자칫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가는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에도 이 유의미한 득표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여기에라도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치 세력으로서 다음 총선 심지어는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도 국회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려면 사실 국회는 혼자 힘이 아니라 그 지방의원들 예. 네. 필요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진입되지 않으면 실제 이번 지방선거 다음에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더 당선 가능성이 없어진 정당으로 누가 과연 국회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치 세력으로서는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었거든요. 당시에도요. 그렇다면 적어도 빨리 좀 들어가서 제대로 이 통합정당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조금씩 만들어가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유로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바람이 안 불면 영남이나 호남 뭐 충청 바람이 불 수가 없다. 통합개혁신당은. 그렇다면 결국 서울, 경기, 인천에 어떤 후보를 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당장 그 자유한국당과 통합이 없다라고 표방하지 않습니까? 밝히고 있는데 연대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꺼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도생을 할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겨냥하고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하면서 독자적 영향을 구축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를 넘어서려고 3, 4월 기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할 텐데 아까 2월은 평창이 있고 이제 3월이 중요할 텐데요. 통합신당의 입장에서는 3월 달에 서울, 경기, 인천에 어떤 카드를 낼 수 있냐. 후보에 대해서 이제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3월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상태고 2월 14일 이후로 13일 이후로 그러면 이제 후보 지지도가 이제 발표가 많이 되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서울, 경기, 인천 주요 지역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에서 굉장히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면 미풍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결국은 4월 달 넘어가면 1대1 구도를 고민하면서 후보 단일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그러니까 결국 그 전에 기세 싸움을 해서 누가 2위로 올라설 거냐의 싸움을 굉장히 뭐 쉽게 얘기하면 가열차게 할 거고 그것들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집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고요. 하지만 긴장해야 할 대목이 있는 거죠. 지금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그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요. 네이버 이런 댓글들도 보면 최근 흐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도 가장 결정적인데 최근 이제 지지도 조금 하락하고 있죠. 대통령 지지도 평가에 있어서 1년 만에 치러진 평가는 대통령의 자세와 국정 운영 방향의 적절성 가지고 평가합니다. 대통령의 성과는 1년 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과나 경제 상황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자세나 국정 운영 방향의 적절성 가지고 평가하는데 최근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의 적절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 혼선이 있다 보니까 지지도 좀 빠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거둘 거다. 이런 어떤 자세는 오히려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긴장을 가지고 겸손하게 임하는 게 집권 여당한테 유리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견제 심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선거의 판세를 우리가 예측할 때 중요한 3대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3개입니까? 항상 3가지입니다. 이게. 네. 네. 시험 준비할 때는 항상 3가지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지율이거든요. 대통령 플러스 정당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도.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가 남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도로 보더라도 다른 구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최대 변수가 없는 것이 최대 변수일 정도로 특별한 마땅한 구도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 굳이 따지자면 아직까지도 이 탄핵 국면 구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남는 게 후보입니다. 광역 단위는 워낙 외부 변수에 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기초단체장 정도야 우리 시장님이야 또는 우리 강역 의원이야 정당을 떠나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광역단체장의 변수보다도 물론 이것을 가지고서 많이 우리가 선거의 승패를 또 기준 삼기는 하지만 또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이 야당의 견제가 그래서 저는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그 점에서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배 본부장님은 광역단체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지방의원들을 보는 것이다. 예, 지금 이 통합당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 생각이 좀 다르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역시 이제 광역단체장을 석권할 수 있느냐, 당선을 시킬 수 있느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젊은 층, 여성, 자영업 이런 층 세 축이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로 보면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문제도 있고 단일팀 문제도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단일팀 문제와 교육 문제.
그리고 자영업은 최저임금으로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그 지방선거에서 민생전선, 정책전선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야당이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물론 이제 정치전선에서는 말씀하신 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폐청산에 대한 구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한 개헌도 여당이 유리한 국면입니다. 지방분권하면 지역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민생전선에서 어떻게 잘 방어할 거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민선 6기의 성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일을 잘했다. 이런 평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공 사례들을 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삶을 위한 변화, 누가 잘했느냐라는 평가라는 측면에서 여당이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변수는 삼선 피로감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선 단체장들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여당 쪽이 좀 더 많죠. 사실은. 그래서 삼선 피로감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는 30대 새 인물들을 광역 의원 비례대표 이런 데서 파격적으로 좀 공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 인물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식상한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피 수혈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삼선 피로감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삼선 피로감이라는 게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객관적으로는 얼마만큼 잘했느냐. 우리가 뭐 삼선이라고 해서 다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삼선 짬뽕도 있고 삼선 짜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어상으로 우리가 무리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것이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잘했고 성과를 냈으면 그만큼 또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그냥 단지 삼선이라는 이유로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바로 연결시키는 건 조금 오히려 이게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익숙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선 피로감은 일부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이것을 극복할 만한 더 긍정적인 요소를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과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선거를 쭉 치러보면 막연히 유권자들은 잘 모르다 보면은 교체 의향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재선하려고 하는 단체장에 대해서도 뭐 바꿔보지 뭐. 그러니까 바꾸자는 이 심리가 훨씬 더 크거든요. 유지하자는 심리보다. 저는 통상은. 네. 그 부분도 저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정말 잘했다면 잘한 것에 대한 평가는 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배 본부장님이 여기가 이제 서울시에 사는 방송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시네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 저는 뭐 박원순 시장만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삼선 사실 기초단체장도 꽤 있습니다. 사실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에서는 경선 관리가 중요한 거고요. 친문, 비문 뭐 이런 관리가 중요해요. 경선이 치열하지 않을 것 같은 영남에서 오히려 경선 흥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나누어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박시영 부대표는 삼선 짬뽕, 삼선 짜장면은 안 좋아하시고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더 큰 문제고요. 그러면 호남권에서는 지금 이제 반대파들이 상당하려고 하는 개혁 신당이 아무래도 그 통합 신당보다는 더 파일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호남권에서는 예. 통합개혁신당, 국민 플러스 바른 또 이 통합 반대파인 이 또 개혁신당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지금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율상의 영향력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두 세력이 싸우는 사이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이 더 공고해져만 가는 것이 이 호남 판세다. 호남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판이 정리된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할 것 같고요. 전남은 일부 지역과 광역단체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광주의 민심을 측정해 보면 거의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주는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현 시장에 대해서 뭐 피로감보다는 뭔가 다른 명분의 후보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얼마만큼 이게 자칫 불협화음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TKPK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영남권에서의 이 통합개혁신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은 어떻습니까? 저는 영남권에서는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이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통합개혁신당이 내세울 인물들이 별로 없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고령층 그 보수층들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념 보수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영남은 미풍일 거다. 신당은 수도권을 노려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이 지난 대선에서 20대 남성층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승민이 당대표를 좀 고집하는 것 같고요. 당대표 했을 때 20대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안철수 만약에 대표가 시장으로 나온다면 서울시장 나온다면 덕을 좀 보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뭔가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면 저는 뭐 영남은 택도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개혁신당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당장 인물을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보더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뭐 상당히 보수 쪽에도 이 득표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당장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고 지금 우리 정치에서 유권자들의 또 박해진 성향은 검증된 인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민의당 그러니까 통합개혁신당 국민 플러스 발언으로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나올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이 큰 또 문제이기 때문에. 양당이 일단 다 훑어갔나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그런 인물들 자체를 충분히 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남권에서 영향권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남권 쪽도 오히려 기초단체장이나 강력의원 쪽에다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죠. 그러면은 신당이 광역단체장에서 당선 가능한 지역은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 기준으로? 물론 제주도에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원희룡 지사. 예, 네. 거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것 외에는 저는 별로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영남에서 대통령 지지도 굉장히 영남도 높지만 지지 강도를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호남에 비해서 영남의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 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영남도 쉽게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만약에 여당 지지층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뭐 마지막 남은 가능성을 따진다면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대거 수도권에 또 출사표를 던지느냐. 그리고 이게 3파전 이상 4파전이 되게 되면 또 모르는 것이거든요. 선거라는 것이 3분의 1 이상 심지어는 가반을 넘어야만 좀 더 안정권에 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4파전 이상이 되면서 이 대여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정말 수도권 쪽으로 출사표를 던진다면 그리고 화력을 여기에 쏟아붓는다면 그 부분도 좀 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 정도 나와준다면 유승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유승민 대표는 계속 신당의 대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배지를 뗄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선전하려면 최상위 상품을 내놔야 합니다. 광역단체장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역단체장은 급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안희정, 이재명 이런 분들이 이재명 물론 기초단체장이지만 단체장 출신의 대선 후보급으로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상위 상품을 내놔라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부산 경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상위 상품을 내놓고 경선을 흥행시켜야만이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좀 낮은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상의 상품을 참 이 유권자들이 알기 쉽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덩치가 큰 이 인물들, 인지도가 높은 덩치 큰 인사들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우리를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좀 더 최상의 상품인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만약에 출마가 있다면 판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한적이다 아니면 흔들 수도 있다. 저는 뭐 아주 파격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가능성을 따져볼 정도의 영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 또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아직까지 미지수거든요. 그런 만큼 이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플러스 중도 또 현직인 박원순 시장이냐 아니면 또 제3의 더불어민주당 인물이냐에 따라서 그 판세가 조금 더 요동칠 가능성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저도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서울시장 나온다면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한 20% 선일 것 같고 최대.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과 단일화할 거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특히 자유당과 이 신당의 마지막 단일 후보 이게 변수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될까요 그렇게? 저는 단일화 시도가 쉽지 않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에서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합해지냐가 중요하거든요. 자유한국당 또 통합개혁신당이 단일화했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합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큰 이 걸림돌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럼 올림픽 변수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얘기 너무 많이 했네요. 올림픽 변수는요. 올림픽은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올림픽은 지금 당장은 단일팀 뭐 공동 입장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그게 흥행이 성공을 하면 당연히 그 민주당한테 유리하죠.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그것을 안보 이슈로 활용하고 있는 보수 야당의 어떤 논리가 약간 먹히고 있죠. 다만 이제 우리한테 민주당한테는 더 유리한 전선은 사실 적폐청산 전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창은 2월에 끝나고 MB 문제나 이런 적폐청산 드라이브는 3월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걸리면 집권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초만 쓰겠습니다. 이 올림픽 이후에 평화 모드가 유지되면 오케이 여당에 유리할 텐데 자칫 북한이 뭐 3월이든 4월이든 또 북핵 실험을 한다.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핵 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북핵 실험을 안 한다면 그냥 올림픽은 계속 여당에 유리한 국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단일팀이니 얘기가 많지만 실제 경기가 벌어지고 이제 올림픽이 진행되면 그런 이슈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응원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응원 모드로 변하면 상당히 좀 변화가 또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이제 현재 이제 포탈 등을 통해서 대량 댓글이 생산되고 또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그 외에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몇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개별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살아서 지방선거까지 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슈에 반사익을 가져가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이나 야권에서 이 이슈를 다 통째로 가져간다면 2010년에 무상급식처럼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또 하나는 정부의 학습 효과도 있어서 대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20대 30대의 표심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만큼은 잊지 말아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영향을 받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투표율에 약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6.8%였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가.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60%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등등 문제 때문에 젊은 층에서 약간 투표율이 낮아질까 그런 점이 좀 여당 지지층의 젊은 세대가 투표장에 안 나갈 수 있다. 일부 안 나갈 수도 있다. 예. 그럼 불리해지는 거죠 또. 예. 불리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낙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이 이슈가 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이 유리하느냐 따져봤을 때 이걸 야당이 가져가지는 않는데 그죠? 근데 여론상으로 볼 때는 이 이슈가 쉽게 가라앉을 이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대 30대에게는 기회를 박탈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상실감이 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가져가지는 않지만 투표장에 나가는 효과는 낮아질 수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당정청이 굉장히 협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혼선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야당은 왜 못 가져가는 거죠? 야당이 가져가기에도 이게 뚜렷하게 이게 딱 떨어지는 이슈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하자, 가상화폐를 무조건 하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남북 단일팀을 무조건 하지 말자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모호한 이슈. 그래서 이 이슈들이 답을 내놓기도 쉽지 않지만 그 파장은 지속되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이슈가 되는 것이죠. 네. 자, 두 분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 덩치 대담을 저희가 한 3주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렇게 크게 재미없어가지고 4주 정도로. 수기 기간이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즈코리아 부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덩치 대담입니다. 네. 3주 전에 했던가요? 네,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박시영 윈즈코리아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덩치 배종찬입니다. 덩치는 두 분 다 덩치예요. 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덩치. 네. 다만 헤어스타일이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네. 박시영 부대표님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네. 배종찬 본부장님도 많지는 않은데 위로 번쩍 써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힘을 많이 주셨네요. 네, 좀 힘있게 하려고요.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예, 극명한 차이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힘이 많이 들어갔다. 자. 좀 전에 뭐, 잔디 인형 이렇게 꼭 이야기해달라고. 잔디 인형이요? 네. 쓰시려고 하다가 수줍게 지금
네. 잔디 인형이라고 누가 저희 작가들이 그렇게 불렀습니까? 뭐 주위에서 많이들 또 이야기를. 네. 뭐 죄송합니다. 네. 손가락을 대면 찔릴 것 같을 정도로 서 있습니다. 네. 자, 큰 이슈들 몇 가지가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볼 큰 이슈들은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그로 인한 정계 개편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는 올림픽이 또 큰 게 있고요. 올림픽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이슈들은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한쪽은 합당하고 한쪽은 창당해서 사실상 분당이 이제는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두 분이 보시기도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기정사실로 하고 이렇게 가칭도 헷갈립니다. 통합개혁신당과 개혁신당. 원래는 통합신당이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의 가칭 신당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반대파들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니까 예, 개혁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통합개혁신당으로. 네. 헷갈립니다. 아무래도 개혁이란 말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네. 그걸 슬그머니 붙인 것 같습니다. 네. 통합신당 하다가 통합개혁신당. 요거는 여론조사 같은 거가 예를 들어 통합신당과 개혁신당으로 붙었을 경우에 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개혁신당 쪽에 반대파 쪽에 정당의 지지율이 많이 나올까봐 예. 붙인 게 아니겠는가. 지금 뭐 리얼미터 조사 보면 그 통합 반대 정당 개혁신당이 한 4% 정도 예. 뭐 잠재적 지지 정당. 근데 거기서는 반대라고 붙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네. 이미지가 있는데 이름을 앞으로 우리도 개혁신당으로 불러달라고 하면 네. 이게 지지율이 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네이밍 이펙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효과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뭐 다 달라버렸으니까 이제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뭔가 변화하는 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통합개혁신당. 네, 그러니까 이름에도 준수 그러면 왠지 준수할 것 같고 왠지 잘생길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여론조사에 영향 미치죠 이런 거. 약간 네. 미치는데 네. 결국 이거는 뭐 2월 달 내에 다 정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양쪽의 실체가 다 드러나면 그럼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길어야 한 보름 내지 한 20일 정도의 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굳이 붙인 걸 보면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 통합 효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잘 붙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좋은 이름을 붙였을 때 어느 정도 출발이 순조로울 수 있다. 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안철수, 유승민 추구하는 통합개혁신당 일명 지지도가 굉장히 정체 하락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초반에는 각광을 받다가 자유한국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사실 잠재적 지지정당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어쨌든 불협화음들이 계속 나왔고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새로운 인물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은 이미 다 본 사람들이고 국민들 눈에는 각광받는 새로운 인물들이 아직 뭐 결합된다는 소식이 없고요. 실제 뭐 손학규 정의와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식상한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두 번째는 이제 평창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2월이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공교롭게 평창올림픽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도체제나 지금 비례대표 국민의당 문제에 대한 이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안철수 간에. 이런 어떤 잡음들이 계속 좀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분 다 굉장히 고집스럽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율이 잘 될지 이런 부분들도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 정치 세력이 통합될 때 우리가 같이 춤을 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통합 효과가 100% 오롯이 나타나려면 세 가지가 이제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세 가지나 됩니까? 네네. 두 가지로 줄일까요? 네. 일단 들어보고 하죠. 갑자기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구성원 내에 예. 이 합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대표적인 인물. 또 하나는 이제 지지층들이 또 서로 이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은 합했는데 정작 정치 세력으로서는 근데 지지층들이 따로 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정책입니다. 근데 이 정책이 두 정당이 통합할 정당이냐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데 지금 보면 안보에 대해서도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햇볕 정책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 예. 또 대표적인 것은 MB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다소 엇갈리는 것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쌓이다 보면 과연 통합을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이 걸림돌을 얼마만큼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자, 예리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부터 둘로 줄이겠습니다. 네. 예리한 분석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여 이 통합개혁신당 일단 먼저 얘기해보죠. 서울 수도권 혹은 호남권 혹은 TK, PK 각각 어떤 영향을 발휘할까요? 예. 실제로 본다면 결국 수도권에서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결국 안철수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결국 뭐 이 정당의 운명을 좌우질 거다 그렇게 보는데요. 안철수 대표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여론조사 해보면 출마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자리 숫자이거든요. 10% 미만이나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요새? 네,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박원순 시장이 조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과거에 2010년 출마했을 당시에 21년인가요? 출마했을 당시에 양보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 시장이 약간 곤혹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을 출마하면 이게 정책 전선이 아니라 정치 전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 싸움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책 가지고 서울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싸움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 싸움에 능한 분들이 여당 내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그 약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 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2업 8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당내 경선이 좀 더 흥미로워질 가능성은 있다. 그 말씀은 이제 야당 쪽에서 서울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꾸로 서울시장 후보로 그 공격을 잘 방어하거나 역으로 정치적 공세를 잘 피는 사람이 후보로 여당 내에서도 부상할 수 있다. 예, 여당 내에서 약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 예. 우리가 국민의당과 이 바른정당, 통합정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지금의 상태를 먼저 저는 논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안 대표의 지지율도 내려가 있고 네. 또 국민의당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도. 그렇다면 정말 선거 전반의 판세를 뒤흔들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 과연 무엇을 노리느냐. 지금 개혁신당으로 통합 반대파가 떨어져 나가면 네. 호남에서의 또 타격은 불가피합니다.